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월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오늘은 단기 4354년 개천절을 맞이해서 특별 강연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목은 공자가 살고자 하고 진시황이 선인을 찾아 서복을 보낸 땅.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진인들이 살던 한반도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할 텐데요. 전국시대 중국의 지식인들은 신선과 군자가 사는 진인들의 땅을 동경했을 것이라는 것을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동이가 사는, 구이가 사는 고조선 혹은 한반도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이상형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공자는 뗏목을 타고 바다를 건너 군자들이 사는 구이에 가서 살고 싶어 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공자가 한 말은 분명히 맞는데, 공자가 한 자리에서 한 문장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른 곳에서 이야기한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첫째는 논어공야장 5편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바다로 떠날까 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아마도 자로일 것이다 하니 자로가 듣고 기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자왈 도불행 승부 부우해 종하자 기유여 자로 문지희, 이런 말이 있고, 논어 자한편에 보면 공자가 구이에 거하고자 하니 어떤 사람이 누추한 곳에서 어떻게 거하시렵니까 하니까,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는 곳이 오늘 무슨 누추함이 있겠는가 하고 했다는 이 두 문장을 합쳐서 이러한 표현들이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중국에서 공자가 인을 바탕으로 한 유가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천하를 주요했지만 그 자신의 뜻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계 상황에서 동쪽에 사는 동이에 대해서 동이의 나라는 도가 행해지고 군자가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발언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정말로 뗏목을 타고 동인들이 거주하는 요동 혹은 한반도로 오고 싶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공자는 중국 천하에서는 도가 실천되기 힘들지만 구이의 나라에서는 도가 이미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구이에는 군자가 살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공자의 그러한 생각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견해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명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은 요순 이래로 패도적인 상극의 정치를 하면서 거듭되는 투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상황이었고, 동북지역과 한반도는 천도를 중심으로 한 상생의 문화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과 의가 저절로 행해지는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죽고 나서 전국시대가 펼쳐지고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이 등장했을 때 제나라 지역에는 방사들, 신선을 숭배하는 방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방사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시황을 설득을 해서 발해 바다 속에 있는 삼신산에 가면 신선이 살고 있고 불로초가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진시황한테 허락을 받아서 동남동녀 3,000명을 이끌고 발해 바다로 들어갔다는 기록이 사기와 삼국지 등에 나오는데, 이 서복의 동도와 관련된 기사가 7가지 기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진시황은 서복에 거듭되는 청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동남 동녀 3,000명과 함께 5곳과 3-4가지 지닌 각종 공장들을 받아들여 보냈는데 그들이 택한 행선지가 가게 멀지 않은 발의 한가운데 있는 삼신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선약을 구할 수 없게 된 서복 일행은 죽음이 두려워서 감히 돌아오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회계 바다 밖에 있는 단주나 평원 광택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 정착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단주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진나라 때 삼신산은 사실은 한반도에 있는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일의 결의 고유 신앙책인 신선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진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삼신산은 오늘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을 가리키며 진대의 발해는 오늘 발해와 항해를 망라한 한반도 주변의 해역이고, 또한 단주는 동해상에서 회계와 교역한 곳이라고 하니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일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이 단주를 어떤 사람들은 발음상으로 해서 담주가 탐나주를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단주가 단군의 후예들이 사는 땅이라는 의미로 단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자를 글자를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복이 신선과 불로초를 찾아서 진국으로 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국은 적어도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인들의 나라로서 단군 왕검 사회의 직계 후예들이 소국들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연합체가 바로 진국이었었는데, 이 진국으로 왔다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그 한반도 남부 지역에 서복이 실제로 왔다 갔다고 하는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남해군 금산 양아리에 가면 바위에 이렇게 암각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서복이 왔다 갔다고 하는 흔적을 표현해놨다는 이야기가 있고, 제주도에 가면 정방폭포가 있는데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차,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마의 글씨가 있었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쪽 왼쪽 글씨 같은 경우는 서복이 왔다 갔다는 전설 말고도 고대 거란족의 문자라든지 훈민정음 이전의 한국 고대 문자이거나 산스크리트 계통의 글자라든지 일부에서는 귀인의 사냥터를 표시한 거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형 문자하고 비슷한 그림 문자가 중국 산동성 창락 지역에서 발견됐는데, 흔히 골강 문자라고 하는데, 소의 뼈 같은데 이제 뼈에다가 글씨를 써놨는데, 이러한 글자가 상당히 유사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 실질적으로 직접 연결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그림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전국시대 신선사상의 태동 배경은 삼진사상하고 함께 일어나는데, 그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를 넘어오는 과정, 진나라 통일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중국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멸망하고 죽고 살고 하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늘 불안하고 힘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고조선과 진인들의 땅과 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게 되었고, 또 고조선과 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 사상을 수용해서 그러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상당히 깊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열망들이 신선 사상을 태동시키고 또 그러한 열망을 반영해서 발해만에 있는 삼진산이라는 상징적인 산을 설정하고,
그 산에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산다는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삼신선을 찾아서 바다를 떠났는데, 사실은 바다를 떠난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진인들이 사는, 신선들이 사는, 군자들이 사는 한반도로 왔을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당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중심지인 고조선과 한반도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는 A하고 고개를 젓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고시대 역사를, 고대사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칭되는 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천도를 중심으로 한 상생의 문화를, 문화 공동체를 지향을 했기 때문에 반전과 평화, 함께 하는 대동사회를 추구했다는 그런 맥락과, 중국은 요순우로 거치는 과정을 지나면서 패도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무력을 통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재물을 확대하는 그런 패도적인 권력이 구사되고 있었고, 그것이 극대화된 시점이 어떤 면에서는 전국시대인데, 전국시대에는 그런 춘추오패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끊임없이 자기 세력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투쟁하고,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한 곳에서 살던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반전과 평화롭게 사는 동북 지역의 고조선과 진인들의 사는 공간이 참으로 부럽고, 자기들도 가서 살고 싶은 그런 이상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북경대에서 도교 공부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성한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소개하면, 기원전 4세기부터 연나라와 제나라의 발해연안에서 시작된 삼신선 해상 탐사가 당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의 중심지였던 고조선과 한반도 일대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되었음을 다각도로 규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고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무력에 의존한, 무력이 강한 중국, 중원 쪽의 국가들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국시대만 해도 저들이 평균 30세를 산다면 우리는 아마도 40세, 50세를 평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걸 하지 않고 상생의 공동체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또 지도자들이 선인으로서, 신선으로서 그 구성원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베푸는, 착취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베푸는 그런 사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바로 고조선이나 한반도에 사는 진인들이 상당히 부러웠다고 추정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당시 한반도는 패도 문화의 신물이 난 중원 지역의 지식인들의 이상향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역사 문헌들도 보면 한반도가 선인의 원향이었음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 문헌에서는 단군을 선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그 후예들은 자신을 선인의 후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사기 고구려 동천왕 21년조에 보면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이 살던 곳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동명왕편 비류국왕 송양은, 편에 보면 비류국왕 송양은 스스로 선인의 후예라고 했는데, 송양, 양왈, 여시 선인지후라고 했으며, 해동 이적, 조선시대에 쓴 책 해동 이적에도 보면, 단군조에 보면 단군의 이름은 왕검이었는데, 옛날에 처음으로
첫 신선이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 쪽 문헌에도 분명히 우리 고조선의 후예들이 사는 공동체가 선인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그런 기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껏 우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력이 약하다는 그런 축만 부각되어서 우리가 왜소하고 우리 정치 공동체가 나약한 그런 공동체로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차원으로 인식을 하면 우리는 이상향이고 저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다투는 살기가 어려운 공간이었다고 역설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중국 문헌에 보면 선인들이 논의는 선도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중국 문헌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공동체를 선인 불사지국이라고 표현하고,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는 기록, 이런 선인 불사지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기의 왕제와 후한서의 동의전, 고려등 등에 보이는데, 심지어 수서 우작전을 보면 수양전을 수행한 우작이 수양제 명으로 지은 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나나 지역에서 동쪽으로 대능하 중하류 지역에 있는 유성현 금주 지역을 선인들이 노리는 선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과 당시 고구려 지역이 선인들이 노리는 선도였다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 문장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또 산해경 해외 동경의 군자국을 보면, 군작은 그 북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는다. 2마리 무늬 호랑이를 부려 곁에 두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후나초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 이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군자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랑이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최남선 선생도 이 문장을 보고 바로 산신도를 연상을 하셨는데, 우리는 호랑이 토템을 굉장히 숭상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전국에 있는 산신도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호양부쟁이라고 해서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봤을 때는 전국시대 중국 쪽에서 산해경이 전국시대에 쓰여졌는데, 산해경이 전국시대에 쓰여질 때 중국 쪽에서 봤을 때는 동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선인들이 살고 불사지국이고 서로 양보하고 다투지 않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상당히 살기 좋은 이상향이었다고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력이 약했던 것을 지나치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긴 문명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중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지역의 국가 공동체들보다 훨씬 더 천도를 바탕으로 한 함께 사는 대동사회를 추구했고, 우리가 단군 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 제세위화를 하는 사회였고, 풍류도에 나오는 접하군생을 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이 군림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상생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 말한 자료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나 중국 측에서 조상들의 공동체를 선인들이 주도하던 공동체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력이 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 본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천도를 바탕으로 상생쭉 서로 다투지 않고 양보하며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멋졌었는지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지금도 정치의 계절이어서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저런 토론도 하고 다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시하는 것이 후보들의 자질 중에서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데,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지도자들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 밑바탕에도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천도를 기반한 가치가, 그 맥락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덕성을 가장 중시하는 이유는 유교의 도덕주의 때문이 아니고,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천도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단군 시대부터 환웅 시대, 단군 시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 추구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군 시대의 이념인 홍익인간 제세위안은 바로 천도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꿈꾼 것인데, 그 이념이 신라로 전달되어서 고유한 선도인 풍류도에는 접하군생을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개천절을 맞이해서 전달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무력이란 차원에서 선과 정의와 상관없이 무력을 통해서 타 부족이나 타 집단을 점령하고 영역을 확장하는 그러한 면에서는 초기 공동체에서 상당히 약한 나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천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공동체를 포용해서 각자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그 자치권을 인정받은 리더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 큰 공동체를 함께 대동사회로 이끌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하면서 홍익인간하고 접하군생하면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차원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중국 민족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정상 무력이 약해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본 것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아쉬움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아쉽고,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문명의 변혁기인 미래에는 바로 그러한 천도와 상생의 문화, 홍익과 제세 이화의 문화, 접하군생의 문화가 인류를 함께 공동으로 행복하고 아름답고 질서로운 사회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가치로 다시 재부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결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단군 왕검 사회에서 비롯된 홍익인간과 제세이하 정신이 신라로 전달되어서 풍류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신라에서 그 도가 전달되었는데, 이 풍류도에서 를 따르는 무리들은 접하군생하는 삶을 지향했고, 그러한 접하군생하는 삶을 지향한 것이 사실은 박혁거세의 치적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인 박혁거세의 치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박혁거세는 분명히 단군 왕검과 같은 선인 계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박혁거세는 혁거세왕 30년에 낙랑의 침범을 물리친 기사가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낙랑군은 밤에도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노적가리들을 덮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서로가 훔치지 않으니 도의가 있는 나라라 하고 물러났다. 왕으로서 잘 다스린 박혁거세의 면모가 엿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박혁거세 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박혁거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성인군자와 같은 통치를 했는지를 기술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박혁거세가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의지가 바로 선인의 의식, 군자의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고, 그러한 정신은 바로 단군 왕검에서 비롯된 우리 조상들의 의식이 그대로 전달되고 반영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둘째는 혁거세왕 38년에 호공을 마한에 보냈더니 자기네에게 공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화를 낸 일이 있는데, 그는 마한의 왕에, 호공은 마한의 왕에게 창고는 가득 차고 백성은 서로 존경하고 겸양한다면서 그 공을 혁거세왕 부부에게 돌리고 있는데, 이 또한 박혁거세가 얼마나 도덕 정치, 선인 정치를 하고 있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박혁거세의 접하군생하는 삶의 세 번째는 공물을 요구하던 마한 왕이 죽자 어떠니가 이 기회에 마한을 쳐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혁거세 왕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요행으로 여기는 것은 어질지 못하다 하면서 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박혁거세는 도의 정치를 했고 선인 정치를 했고 신선의 품격을 갖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자의 도가 들어오기 전에 선도를 실천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상사에서도 마치 중국의 노장 사상과 거기서 비롯된 신선 사상,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노자의 그러한 정신도 우리 환웅시대에 환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정신 문화가 남아있다가 다시 부활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조선 후기 양명학자인 이종희라는 사람이 수산집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노장의 도가 신라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혁거세부터 소지왕 때까지 신라에는 노장의 도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자연의 도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가 박혁거세부터 소지왕까지 노장 사상을 모르는데도 이미 노장처럼 무위의 도와 반전의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고대사를 봐야 하는 이유인데, 우리는 단군왕검 사회부터 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공동체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의 이념으로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이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했고, 그러한 정치적 운영 방식이 실제로 면면이 이어져서 지난 사로국에까지 전달되어서 신라 초기 단계까지 전달되었다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어느 공동체보다도 장기적으로 천도를 기반한 상생의 공동체를 운영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에 이능화라고 하는 대단한 민속학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신라의 정체를 살펴보면 노장의 무의사상의 진수를 얻었다고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노장 사상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노장 사상과 같은, 그걸 사상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활용하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또 다른 차원에서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보면 바로 그러한 무의의 자연과 반전의 사상, 평화의 사상, 상생의 사상을 꽃피운 것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상들이 중국의 잔상으로 남아있다가 재부활한 것이 노장 사상이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상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요순우를 지나면서 패도화된, 패도를 추구한 위대한 상고사를 우리도 그것이 부러워서, 우리도 그러한 패도를 추구한 상고사 시절이 있었다. 그러한 우리도 중국 패도에 맞설 수 있는 무력이 있었다. 이러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려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도를 추구하면서 상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추구한 민족이었고, 그러한 추구를 기원전 2033년 단군왕금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진인들에게 전달되어서 진국을 통해서 진안 사로구까지 들어와서 신라 초기 단계까지 그러한 상생의 아름다운 공동체, 홍익인간과 접하군상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민족성이 바로 지금 우리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을 선하게 하고 도의적이게 하고 도덕을 중시하는, 지도자의 도덕을 중시하고 우리 스스로의 도덕도 중시하는 그러한 민족의 DNA, 정신적 DNA로 지금도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우리는 천도의 아름다운 상고사를 추구했기 때문에 홍익인간 제세위하의 이념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했고, 접하군생을 통해서 묻 사람들과 생명들을 진리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려, 진리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온 민족이라는 거죠. 또한 선양과 화백이라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거죠. 고대사를 보고 나니 천도를 추구한 조상들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조상들이 이끌던 나라의 국력이 중국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약했던 것은 바로 천도 문화와 패도 문화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사를 보고 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우리 상고 시대 역사는 오래전에 멸실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러한 멸실된 역사를 보고 날 단서가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에 있더라는 거죠.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를 보면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의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자장스님이 남겨놓은 글인데, 여기에 보시면 두 집단을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너희 국왕, 지금 김씨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 사카족의 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이전의 동의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신라라고 하는 국체는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진인들, 동의공공을 조상으로 둔 진인들을 중심으로 한 진안에서 신라 김씨들이 주도하는 변안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것인데, 이 비밀 코드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제가 이 문장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책을 2권을 냈는데, 찰리 종족하고 관련해서 김씨 왕족과 관련해서는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이라는 책을 썼고, 동의공공과 관련해서는 천년왕국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으로 2권을 책을 써서 이 정체성을 밝히게 됐습니다. 그 말은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국사를 배울 때 사만하고 삼국하고 연결될 때 늘 신라는 진안하고 연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라는 진안의 후예라고 생각을 한다고, 진안하고 연결돼서 얘기를 했는데, 신당서 구당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신라국 본 변한지 묘해라, 신라 변한 묘해라. 신라는 변한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도 0.01%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신라는 진안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신당서 구당서에서 신라를 변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변한이라는 말은 바로 곡갈 모자를 쓰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변한이라는 국채가 성립이 된 거죠. 자세한 건 다른 인터넷 강의, 제 강의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그럼 자장 스님이 남긴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자장 스님은 신당서 구당서에서 말했듯이 신라를 주도했던, 정체성을 주도했던, 신라를 주도했던 사람 무리들이 초기의 진한인들하고 후기의 변한인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문장, 뒤에 신라 김씨들은 찰리 종족과 관련 있고 앞에 진한인들은 동이공공과 관련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자장은 어떤 근거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남겨놓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쓴 속고승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승전에 자장전의 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양나라에 있었던 고승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고승전이라 해서 속고승전인데, 수나라에서 아마 자장 스님이 귀국하는 그 무렵까지 있었던 고승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그 중에 자장전이 담겨 있는데, 그 자장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년과 소학 신의 직난 독발항심 이어 세수 사적 약계주람 정의망막 무심염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학문에서 뛰어났고 신령한 슬기가 맑고 향기로워서 보통 사람의 정신보다 특출나게 뛰어났고 세상에 전하는 사적을 대략 모두 살펴보았으나 그의 정과 뜻은 막막하였고 마음이 그것에 물들지 쫓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 유학에 갔을 때 당나라 장안의 남쪽에 있는 종남산에서 도선 스님하고 자장 스님은 직접 교류를 한 정황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도선 스님이 자장 스님의 전기를 쓰면서 자장이라는 인물이 어려서 총명했고 그때까지 전해오던 역사책을 대부분 다 읽었다고 특징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 있는 진실이라는 거죠. 다른 스님들한테 같은 표현을 했으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장 스님에게만 특별히 썼다는 것은 도선 스님이 자장 스님을 만났을 때 자장 스님이 역사 지식에 상당히 해박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장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언어학자 강기룬 선생이 말한 것을 보면, 고대사 비교 언어학적 연구에서 전기 박식의 신라 지배층어는 퉁구서이고 신라 김씨 지배층어는 터키어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규정했는데, 언어학적으로 봐도 전기 사람들과 후기 사람들의 언어가 틀리다는 거죠. 전기의 동이공공과 관련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후기의 찰리 종족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언어가 틀렸다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 스님이 규정한 찰리 종족과 동이공공, 변한과 진한, 또 퉁구서와 터키어, 투르커, 이렇게 실제로 신라라는 공동체는 초기에 주도하던 공동체와 후에 주도하던 공동체가 성격이 다른 그런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동이공공이, 자장 스님이 진한과 관련된 사람들이 동이공공이라는 공공족이 바로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환웅이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 사기 오제본기에 보면 바로 단군 신화와 연결되는 정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삼묘가 강회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 후에 순임금이 되는 순은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임금에게 공공을 북경 지역에 있는 유릉으로 유배시켜서 북적을 교화하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기록에 따라서 요임금 말년 경인년에 단군조선을 세웠다는 삼국사기, 고기에 따른 삼국사기 기록과 이 상황이 정황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여기 보시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그 지도집인데 여기 중원 지역에 있었던 공공족을 도사라고 하는 여기가 평양인데 여기가 요임금의 수도인데 원래는 공공시가 이들 공간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요임금 때 공공 세력을 북경 지역, 유릉 지역으로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릉 지역인 지금의 미룬현에 가면 공공성 유지를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넘어온 공공족이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했던 곰 토템족과 만나서 단군왕검 사회가 성립되었다고 보면 시간도 맞아 들어가고 외부에서 온 환웅 세력이 동북 지역에 있었던 제지 세력하고 결합해서 단군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고기에 삼국지에 나오는 고기에서 전하는 이야기하고도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씨 진안인들은 단군 왕검 사회를 계승했고 김씨 왕과는 다른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이들 지역에서 성립된 단군 조선은 은나라 무정 때인 기원전 13세기 중엽에 요동반도 남부와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한반도 남부로 확산되는 과정에 진국이 있었고 이들의 또 다른 이주를 통해서 진안이 성립됐고 이 진안 사로국에서 박씨가 주도하는 사로국이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들 단군 왕검 사회가 이주하면서 이루는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가 바로 선인들의 공동체고 홍익기간 제세위하던 공동체고 접하군생하던 공동체고 각 소국 과민, 소국들을 인정하고 자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연합해서 공동체를 운영하던 그런 화백과 선양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하던 집단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가지면서 동남쪽으로 이주했다는 것이 제가 지금 밝혀놓은 새로운 고대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명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중국과 우리 한민족과의 관계 대비하는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요임금 말년이야말로 신석기가 진행되는 말년에 신석기 후반기에 있었던 문명의 어떤 대변혁기였다는 거죠. 동북아 문명의 변혁기였다는 거죠. 당시는 공공은 당시 환두 곤, 삼료 등과 함께 중원에서 사방으로 밀려는 세력 중 하나였는데 이때가 동북아시아 문명에서 대변혁의 시발이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임금이 등극할 때까지만 해도 중원은 여러 부족이 자치를 하면서 허용하면서 화백제도인 공화제로 공동체를 운영하고 집단의 지도자는 선양하는 방식으로 세웠었는데 요에서 순우를 거치면서 중원에는 장자가 왕위를 잇는 패도적 통치 방식이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황금시대인 요순시대는 화백과 선양 문화가 무너지는 시대였다는 거죠. 요와 순은 힘을 합쳐서 주변의 강력한 부족을 사방으로 축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백과 선양으로 공동체를 운영하던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임금 말년이고 순과 우를 거치면서 하나의 왕조가 탄생하고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패도 문화가 중원에서 성립이 되었고 그 문화를 동북 지역으로 가져왔던 환웅인 공공은 곰 토템 세력과 만나서 단군 왕검 시대를 열었지만 그 문화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선양과 화백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고 천도와 상생의 문화를 그대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본 가치로 작동을 시켜서 그러한 문화가 정치, 경제 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진인들을 통해서 신라까지 전달되었고 바로 그것이 신라에서 화랑도라고 하는 풍류도라고 하는 풍류도로 재부활돼서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이 가져온 상생의 천도 문화가 웅녀족과 만나서 단군조선에서 계승이 되었다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군조선은 공공이 가져온 화백과 선양 문화를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틀로 삼았고, 또한 공공족이 가져온 천도를 바탕으로 홍익인간과 제세이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기본 이념이 되었고, 공공족이 천도를 중심으로 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음은 그들의 부족 명칭에도 찾을 수 있는데, 그 문화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소도 문화, 소대 문화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 공공족은 하늘과 소통하며 세상을 이끌었는데, 공공이 고유 선도의 바로 뿌리였다는 거예요. 동북아시아의 모든 신선 사상과 선도의 뿌리는 바로 공공족에 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공공이 가지고 온 그런 사유체계가 단군왕검 시대에 그대로 계승되어서 우리 기록에 단군왕검이 선인이고 그가 최초의 신선이다, 이런 표현이 남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공공이라고 하는 종명은, 이것은 중국 고대 문자적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 공자가 탄생하는 상형 문자인데 쌍수 거동위 공이라는 거죠. 두 손을 떠받드는, 두 손을 한 손 떠받드는, 두 손을 떠받드는, 두 손을 떠받드는 모양에서 공자가 받들 공자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떠받들었냐 하면 바로 이 공자를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이 공자는 신성한 공간인 소도에 잎 대목,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을 후에 무당이라고 하는 무당 무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샤머니즘, 동북아 샤머니즘, 천도를 중심, 하늘을 섬기는 동북아 샤머니즘의 뿌리가 바로 공공족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아까 말한 소대의 계승, 지금도 우리나라 전국에 소대가 많이 있고, 저도 얼마 전에 함양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소대를 새로 세우는 의식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소대가 우리 민족의 가장 하늘과 소통하는 가장 중심축으로서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삼국지 한조에 남아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귀신을 믿으며 나라의 음마다 각기 한 사람을 세워 하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그를 이름해서 천군, 단군이라고 하는데, 또한 모든 나라엔 각기 별도의 읍이 있으며 이름해서 소도라고 하는데,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아서 귀신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단군이 선인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군이 왜 신선이냐, 선인이냐. 공공은 신성한 공간에 소도에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의식행위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 공자인데, 그 공자를 받드는 집단이 공공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중심에 있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신앙하던 사람들인데, 북극성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나라고, 하늘나라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마음을 먹고 내려오니가 바로 환웅인 거죠. 그래서 삼위태백의 신단수로 내려온 환웅은 신시를 열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늘의 이법에 따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했던 거죠. 홍익인간과 제세이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개천절인데, 개천절은 바로 공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신성한 땅에서 하늘 잎 대목을 하고 하늘을 섬기는, 하늘하고 소통하는 의식을 공식화한 날, 의식을 공식적으로 수행한 날이 바로 하늘하고 소통하는, 하늘나라하고 소통해서 신시를 공식적으로 여는 날이었기 때문에 개천을 했다고 하는 거고, 바로 그러한 의례를 통해서 땅에 있는 공동체가 하늘에 있는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천재를 지내는 의식을 통해서 하늘을 열고 하느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도자가 받아들이고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의례를
공식적으로 한 날이 바로 개천절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단군이 처음 개천을 한 날로부터 지금 4354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단군이 신선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손으로서 백성들을 널리 사랑하며 살피다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승천을 했다는 거죠. 신선이 천상으로 복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천손이 다스린 나라, 신선이 다스린 나라가 바로 단군조선이었다는 거예요. 단군조선을 개성한 공동체는 진번, 진국, 진한, 변진의 진, 발해의 첫 이름인 진국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들은 단군조선 이후 지속적으로 화백과 선양이라는 정치 문화를 유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진한 사로국의 박혁것에는 단군조선의 직계 후예가 된다는 거죠. 때문에 신라로 전해진 단군조선의 정치 제도인 화백과 선양 문화가 신라에서 계승되었다는 거죠. 화백과 선양 문화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국체는 박석김이 계승해서 신라라는 정체성, 국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마련되었던 거죠. 만약에 중국의 패도 문화 같으면 박씨에서 석씨로 갈 때 상대방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석씨에서 김씨로 넘어갈 때 같은 방식을 취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바로 사실은 화백과 선양이라는 문화가 그 문화 공동체에 지속적으로 작동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롭게 정권을 선양하는 그러한 장점이 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작은 결론을 내려보면 공자가 살고 싶어 했고 서복이 찾아왔던 이상국가가 바로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살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공자가 살고 싶고 서복이 찾아왔던 자기들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상적인 군자 선인들이 산다고 생각한 그 나라가 사실은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살던 한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논리대로 문명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상생의 문화와 상극의 문화, 상극의 패도 문화와 상생의 공동체 문화라고 하는 그런 대비되는 관점으로 보면 당시 공자를 비롯한 지식인들, 전국시대의 지식인들이 고조선 혹은 진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반전의 평화의 대동사회의 자연에 순응하는 무의자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상향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면을 우리는 지금 다른 시각에서 분명히 자긍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단군조선에부터 신라 상대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화백과 선양을 중심으로 한 귀족 공화정은 대체로 상생의 문화를 기반으로 운영되었고 삼한시대까지 우리는 각 소국의 자치를 인정했고 소국의 왕들이 모여서 전체를 대변하는 왕을 뽑았다는 거죠. 그가 바로 진왕이었는데 우리는 기원한 후 일정 기간까지도 노자가 이상적이라고 했던 소국 과민의 소공동체 자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반전과 평화, 무의의 삶을 추구했던 선인의 나라였기에 공자가 그리워했고 와서 살고 싶어 했고 서복이 찾아 나섰던 땅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오늘 개천절을 빌어서 이런 강의를 해보는데 우리가 홍익인간인 제세이화라고 하는 이념을 지금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익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우리 헌법에도 홍익인간 가치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가치야말로 그냥 언어적으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새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문명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동북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천도를 기반으로 한 상생의 문화 공동체를 유지를 했고 천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의 이상적인 뜻을 땅에다 실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늘님의 마음으로서 하늘 부모의 마음으로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했고 그 이롭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법에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신라 초기까지만 해도 단군 왕검 사회에서 신라 초기까지만 해도 지도자들은 중원에 있는 지도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군림하지 않았고 민중을 착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장점, 지도자가 배려하고 민중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그러한 장점은 바로 앞으로 미래 사회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서 굉장히 우리가 되살려야 될 가치라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타도라고 하는 상대방의 어두운 면을 공격하고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고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조차도 만들어서 상대방을 헐뜯고해서 잡아뜯어서 어떻게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 정치 형태는 결국은 패도 문화의 습성이 우리에게도 스며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면 우리는 분명 정치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우리 스스로도 바뀌고 지도자들도 바뀌어서 정말 자기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민들의 가치충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세계 속에서 한민족 공동체가 우뚝 서서 중심을 갖는 좌표를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념을 가진 자들,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 그러한 변혁의 시대에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준을 못 따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면 바로 묘청난 이후에 유교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면서 중원 문화가 이식되었고 자기들이 권력투쟁에서 승자가 되면 된다고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배제하고 과정이 좀 어둡더라도 과정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과정을 속이더라도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설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러한 패도적 발상의 정치 문화가 우리에게도 스며든 그런 화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우리는 새로운 변혁의 시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곧 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문화국가가 되고 정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려면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도를 기반한 상생의 정치 공동체를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들이 나와서 많이 나오고 그러한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의 의식이 계몽이 되고 우리들의 의식이 발현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서 지금과 다른 또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개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고사를 이러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얘기하고 그러한 우리가 꿈꾸던 미륵의 세상, 우리가 꿈꾸던 더 나은 세계, 우리가 꿈꾸는 이상세계, 우리가 꿈꾸는 지상천국이 다가오려면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이제는 다시 바르고 정의롭고 남을 속이고 착취하는 지도자를 거부하는 국민의 의식이 필요할 때이고 우리가 변해서 국민이 변해서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변화된 지도자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통일시대를 만들고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주도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환훈과 단군의 마음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